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은 녹화일 기준으로 10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FOMC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입니다. 미국의 FOMC는 그래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은 장 막판까지 초반에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또 11월 장세도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미 연준의 FOMC 결과 중심으로 해서 11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전망과 전략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주현수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리고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키움증권 유동원에서 유안타 유동원이 됐습니다. 네. 이직하신 지가 딱 2달 됐습니다. 2달 되셨어요. 네네. 이제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전략가가 아니고 지금 운용가가 되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운용과 세일즈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세일즈를 다 하고 계셔. 더 바빠지셨네요. 네. 그래요. 우선 FOMC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금리 내리는 거야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맞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후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요. 우선 스타트를 우리 윤 파트장님께서 한번 이번 FOMC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예,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사실 미국 경제가 8월 달까지만 해도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다 좋다 그랬죠. 예, 그렇게 양호한 수준에서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그 테일 리스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방적 인하라는 뭐 인슈런스 컷이라는 표현도 썼고, 보험성, 뭐 예, 그리고 예방적, 파월 의장은 중기적인, 그러니까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표현을 썼죠. 중기적인 조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더 경제를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일시 조정. 그 정도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9월 달부터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혹자들은 9월 FOMC 이후에 연준이 또 금리 인하가 끝난 게 아니야에 대한 걱정도 했지만 10월 초에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조금 기스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성명서 내용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은 스트롱, 강한 여전히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투자 지표들이 좀 나빠진 부분, 그 부분이 아무래도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라든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슈런스 컷이 들어가고 이번 10월에도 마켓의 기대를 거기까지는 충족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삽입해 오다가 그 부분을 오늘 삭제하면서 향후에는 이제 더 이상 떡밥은 없어.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미드 사이클의 어느 정도 중기적인 인하는 종료한 게 아니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사실 시장이 많이 실망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달부터 충분히 경고를 줬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딱 하나로 시장을 살려줬습니다. 뭐죠? 혹자들은 약간 연준이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이제 너무 흑백 논리로 접근한 거죠. 인하가 내려가는 게 끝났으면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오늘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서둘름 조급증에 다시 우리가 긴축을 할 사항은 아니다.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금리는 다시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고 달러는 약세로 딱 돌아서더라고요. 파월 회장의 그 말에. 주 박사님 한번 어디가 이렇게 눈길을 끄셨나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윤 파트장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제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점은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고 사실 이제 연초부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GDP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미 고점은 지나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예상보다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쪽. 그 다음에 FOMC에서 결국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사전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이번 연말부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지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관련 지표들도 그다지 좋지 않고 그다음에 PMI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지금 전형적으로 버티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프라이빗 익스펜디처 부분들, 민간 소비 부분에서 버티고 있고 고용 시장이 지금 이제 최종적인 단계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월 이후에 12월이 다음번 FOMC 회의가 되고 이제 금년에 한 번 남았죠.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상무님 총평 한번 듣고 추가 질문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원하는 대로 해줬다. FOMC가 예상을 그렇게 했고 포트폴리오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거의 지난 한 일주일 동안에 한 3, 4% 올라왔으니까 결국 이겁니다. 다들 FOMC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내릴 건데 내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내린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시장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못 오른 것처럼 하시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또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선물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클 자체를 1998년도의 사이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험성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또 인플레이션이 그럼 크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그때처럼 1999년, 2000년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지표들은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즉 이익 부분이나 매출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서 저는 이 FOMC가 정말 해줄 걸 다 했고 또 지금 보면 유동성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가 뭐 자세하게 들여다본 부분 중에서 M2 증가율을 많이 보는데 미국이 바닥을 다졌을 때가 3% 성장률에서 지금 벌써 6.5%. 어제 숫자 다시 돌려보니까 거의 뭐 6.5%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 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FOMC 결과가 굉장히 증시에는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소 유동원, 질주하는 유동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저는 지금까지 올 한 해의 증시 전망 지금까지는 아주 퍼펙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S&P 500이 3050 어제 찍었거든요. 이 3050은 또 이렇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레벨이에요. 그게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다 입력은 돼 있다고 짐작되는데 금융위 당시 낙폭의 2.618배입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레벨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무슨 뭐 데일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조금 큰 차트로 월간 차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뭐 과매수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한 여기 있어 지금까지 잘 이렇게 불리시한 뷰를 또 실제 운용에서까지 잘 적용해서 그러면 유상무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더 연다. 지금 예를 들어서 JP모간은 3,200도 언급합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한 2달 남았는데 3,000을 온 S&P 500이 3,2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JP모간이 얘기하는데 JP모간보다 혹시 더 강한 뷰를 혹시 갖고 계신지? 연말까지요? 그건 모르겠고요.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제가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 S&P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적어도 20%는 더 오르고 끝난다. 적어도. 그러니까 3,000으로 따지면 곱하기 1.2 하시면 3,600이겠죠. 적어도 그게 고점일 거고 많이 보면 정말 많이 보면 몇 년 뒤일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나요? 많이 보면 저는 5천까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이클에 있어서 결국 실질적인 금리가 어떤 상황이고 기업의 실적이 어떤 상황이고 적절한 저희 모델링에 따라서의 PBR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20%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이클의 뒷부분이라 하더라도 꼭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시간의 문제긴 한데 여기서도 아직 한 20% 정도의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뭐 얼마가 걸릴지는 몰라도 그러면 뉴욕에서 20% 더 갈 동안에 우리 서울에서도 20%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또 후반부에 하시죠. 네, 그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옛날부터 하고 있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철없는 주식 시장에 대한 저는 채권 얘기라 주식을 잘 평가하지 못하지만 저희 하우스비로는 내년도 코스피 상승 여력을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올해 그럼 2,500까지 간다. 2,500도 넘어선다는 얘기네. 2,400 정도. 2,400 정도. 지금 2,100 언저리니까. 비슷한데. 예, 그 정도를 보는 거기까지 2,500 언저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뭐 무역 분쟁에 대한 가장 큰 유탄을 맞았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또 기업 이익도 그만큼 굉장히 부진했죠. 올해 90조가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작년에 대비해서 감익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코스피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실적 굉장히 양호한 실적 내실 때 130조 넘게 벌던 기업들이 지금 90조까지 떨어졌다가 내년도에는 자연 복원되는 부분만 좀 생각해도 베이스를 생각해도 한 110조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닝들을 좀 추정하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기대하에 요즘 제가 좀 꽂힌 개념 중에 하나가 올해 뭐 주식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하지만 채권시장은 볼라틸리티가 변동성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글로벌적인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민볼이라고 해서요. 이 지친 시장이 미니멈 볼라틸리티 쪽을 추구하는 경향이 내년도에 생기지 않겠냐. 트렌드는 올해 강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좀 잦아드는 변동성 국면에서 평균 회귀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예. 추세가 있을 때는 올해 금리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채권 그렇게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 트렌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이성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그런 느낌. 이건 왜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싸지?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무역 분쟁의 제소외국들이 중국, 한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복원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물론 채권이 내년도에도 또 사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식 쪽에서도 그런 우리나라 주식시가 너무 패배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반전의 계기도 좀 있지 않을까. 해외 증시가 매력이 높아 보이는 건 맞지만 뭐 후반부에 가서 토론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철없는 두 양반이 시장에 몸담고 있다고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 돈 넣어봐야 1%대 이자밖에 안 주는 시제에 그냥 뭐 연간만 한 20%씩 퍽퍽 간다니까. 집 팔아서 이거는 뭐 부동산 하지만 부동산이 20% 갑니까? 이러면 집 팔아서 주식 해야지. 자, 여기에 우리 주 박사님 한번 이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 아주 발랄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한번 날려주신다면. 뭐 저는 뭐 어차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언제나 수익률이라는 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니까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매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요즘에 조금 뭐 한국에 대해서 조금 나은 전망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기 저점은 이제 곧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눈에 띄고 경기 있거든요. 저점은?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해서 눌려왔던 부분들이 거시경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측면이 강한데 실제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늦더라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점을 통과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뭐 글쎄요, 저는 뭐 주가 지수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만한 능력은 안 되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드라기 총재는 오늘 10월 31일부로 이제 퇴임입니다. 네. 그래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그냥 뭐 22 통화정책회의 마지막으로 할 때 특별히 그거 없이 기자들도 그냥 뭐 소회나 묻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나 묻던데. 그러면은 11월부터 QE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규모가 얼마죠? 200억, 월 200억. 월 200억 유로. 예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고 연준이 지금 재정정권 사는 거는 월 600억 달러 규모인가요? 그게 한도가? 처음 이번 10월 달에 이제 단기자금 시장 경색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나머지 뒤에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갖고 간다고 해서 매월 정량적인 그건 아니고 상황 봐서 네. 그렇게 간다. 이번 달에는 600억 유로가 화끈하게 들어와서 연준 자산이 좀 의미 있게 올랐는데요. 네. 뭐 연말까지 조금 또 자금 시장 소요가 있으면은 뭐 한 300억에서 400억 유로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보고, 달러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GDP 성장률이니 무슨 뭐 ADP 민간 고용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정도 시황 내용은 다 체크하시고 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것이고 기업 실적도 좋다고는 합니다만 전년비 따지면은 아니고 월가 예상치보다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제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유상무님 보시기에 지금 자꾸 아니래요. 연준엔 파월 의장도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QE가 아니래요. 무슨 홍길동이에요? 왜 형을 형이라 못 불러? 아버지를 아버지라 왜 못 불러? 우리가 보기에 양적 완화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뭐 그 듀레이션만의 차이지 양적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고? 예전에는 장기채였지만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금 돈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그 승수 효과는 적긴 한데 일단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다들 매번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일어나고 나면 이제 경기 침체 이걸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은행권의 마진이 축소가 되니 당연히 또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고 이게 뭐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솔직히 미국의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률 자체가 폭락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금리가 너무 올라갔으니 그 부분을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 은행권의 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빠졌을 때는 뭐 마이너스 한 5bp, 10bp까지 갔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20bp 넘어섰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한 15bp, 17bp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 만한 어떤 여건이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지금 미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뭐 양적 완화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인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유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그쪽으로 방점을 찍으셨는데 저는 윤 파트장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 9월 중순부터 레포 시장에서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시장에서는 뉴욕에서는 그러면 아니면 시장이든 뉴욕 연방은행이든 확실하게 그 이유를 이제는 아는 겁니까? 왜 그랬는지? 그게 약간의 미스테리와 약간 소요 사태 논란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 제가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너무 이제 초과 지준을 기준으로 해서 잉여 유동성들을 은행들이 돈 장사 수단으로 잘 활용하다가 페드가 이제 그 연준 자산을 이제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말려 들어가는 유동성 때문에 은행들이 벌려놓은 판이 너무 컸는데 그 패드도 그거를 채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초과 지준을 짧은 쪽에서 막 돌려서 잘 쓰면서 갖고 왔는데 그 부분의 활용도가 확 떨어지자마자 딱 분기 말마다 법인세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는 재정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재정인권 발행에 의한 세수 조달 그 대신으로 그 세금을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걸로 재정증권을 많이 찍어버렸거든요. 유동성이 거기서 말라버리니까 이번에 소요가 나왔고 12월 달에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높거든요. 아직까지 약간은 걱정이 남아 있는 것더라고. 근데 그거 때문에 이번에 레포 금리가 뭐 심지어는 일시적으로 뭐 8% 9%까지도 올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럴 수 있어. 이건 뭐 중국에서나 한 번씩 일어나는 일 아니야라고 걱정을 하시고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그랬거든요. 망할 때 그랬거든요.
그 혹자들은 그때랑 약간 데자뷰를 갖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신용 스프레드들 중심으로 해서 벌써 위험에 대한 리스크 오프에 대한 우려감들이 신용 스프레드들 과도하게 벌어져 있었고 지금은 충분히 단기 자금 시장의 기술적인 문제지 유동성 측면에서의 큰 흐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렇죠. 평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QE 부분에서 네. 부인은 하고 있지만 ECB와 페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중앙은행들의 그 SN 늘어나는 속도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중반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뷰를 얘기할 때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채권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리퀴디티가 마르면서 거기 제일 크게 수혜를 받던 위험 자산들이 휘둘릴 텐데 그래서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잠깐 주식시장이 휘청했고요. 그랬죠. 올해 들어와서 그거를 진정시켜주고 최근에 리퀴디티 공급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증가율이 기저효과까지 반영해서 플러스 한 5%대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2016년, 17년 막 유동성 공급도 돌아가는 분위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쪽에서는 지금 거의 걱정을 안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아까 M2 증가율도 얘기하셨지만 M2 증가율을 GDP로 해가지고 보는 그 화폐 유통 속도를 놓고 보면 잉여 유통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것에 비해서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요. 실물 경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지금 최근에 코어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그 화폐 유통 속도가 한 2분기 정도 물가에 선행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지금 잉여 유동성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더 유발되는 게 아니라요. 실물 경제 자극을 못 주는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구조까지 갈 정도로 이 유동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 박사님 혹시 최근에 그 뭐 미국의 레포 시장의 소동 그리고 이제 뭐 지준이 너무 빡빡해져서 이렇게 재정정권 매입을 통해서 뭐 지준을 늘려주겠다. 자꾸 연준은 그런 차원에서 그 양적 완화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익세시브 리저브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뭐 거의 비슷한 거죠. 미국 상업은행의 현금성 자산 규모를 보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5조 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최고 대비? 네. 최고치 대비. 예.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유동성, 단기 유동성, 특히 현금을 중심으로 한 단기 유동성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장 구조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ECB가 사실 두 개의 레이트를 제시를 하죠. 하나는 마지널 랜딩 레이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디파짓 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짓 레이트가 아래에서 받쳐주고 마지널 랜딩 레이트가 위에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단기 자금들의 금리가 그 내부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 많이 언급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케이 그 오버나이트 RRP를 가지고 리버스 리포 레이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하한선은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상한선은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이제 뭐 정보 제공사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오버나이트 레포 기준으로 해서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이 터졌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시장에서는 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자체로 문제를 보여준 거죠. 단기 금리가 이렇게 떴는데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더럴 펀드 시장하고 그다음에 오버나이트 그 리버스 리포 시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상업은행들 지금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다는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버나이트 리버스 리포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사실 지난 1년 201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했다고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증권의 보유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이게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될 정도로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버나잇 RRP를 통해 가지고 흡수하고 있는 채권도 상당량이 된다는 말이죠.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은 뭐냐면은 금리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쪽에다가 어그레시브하게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영레포를 오버나잇 리버스 리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새롭게 기준을 만들고 테이퍼링 할 때부터 이제 테스팅을 돌아가기 시작해갖고 지금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리버스 리포의 규모가 커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레포를 통해서 오버나잇 레포 기준으로 750억 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줬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말은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특히 유동성 관련해서는 그러면 주 박사님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시장 입장에서? 아니면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잘 파인 튜닝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가 정확한 표현. 시장도 모르고 연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네, 정확하게 연준도 계속해서 모르고. 지금 이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 CEO는 자꾸 우리 돈은 많은데 초과 지주는 넉넉한데 규제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어. 우리 그 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만 25년을 했으니까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지금 은행권의 이익을 보시면 네. ROE가 옛날 같이 20%대 나오는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다 10%대 초반, 뭐 많이 가야 10%대 중반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많다라는 거죠. 규제가 많다. 예. 그래서 옛날에 이 2008년도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보시면은 은행권의 이익이 이 S&P 500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전체의 한 25%까지 갔었단 말이죠.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러니까 뭐 정말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뭐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은행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은행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이 유동성 문제가 터져서 은행이 하나가 무너진다, 뭐 이런 걱정을 한다면 그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절대 못 사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예대율이 얼마냐면 60%대 중반이 대형 은행들이에요. 예. 평균으로 계산해도 76%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규제가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금 중에 대출 나가는 게 70몇 %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굴리지를 못하고 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지금 기업의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막아놨기 때문에 네. 사실 거품이 나오는 걸 갖다가 잡아놓은 거죠. 왜? 그때 2008년에 하도 크게 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풀 거냐. 그때 한번 풀려 그러면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뭐 시간이 걸리는 네.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자꾸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땐 저는 유동성이나 은행권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살짝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레포 시장 봤지? 우리 돈은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 풀었어요. 가끔씩 규제 좀 풀어 이런 거고. 민주당의 그 지금 뭐 나름대로 유력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또 규제 풀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 같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뭐 엔타이 캐피털 마켓인데요. 그분 되면 뭐 주식시장 망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국채 선물 시장 차트만 봐도 뭐 그거 하고 심지어 뭐 금년에 먹은 거 절반 이상 토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일단 금리 급등은 어느 정도 뭡니까? 일단락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많은 그냥 비전문가 분들은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왜? 어제도 연준은 금리 인하도 했고요. 한국은행도 10월 달에 인하해줬고요.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지금 이
단기간의 이 금리 상승 때문에 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9% 초반에서 출발했습니다. 1.9% 초반. 연초에? 네, 연초에요. 네. 그게 8월 달까지 우리나라 뭐 이제 7월 달 금리 날 시작하면서부터 이 무역 분쟁 노이즈 들어왔을 때 1.17까지 떨어졌어요. 1.9에서 1.17까지. 이자 수익으로는 2% 하던 게 1%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 떨어졌고 그만큼 채권 시장이 그 낮은 금리에도 그 비싼 채권을 사러 들어오면서 과열이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그 무역 분쟁 노이즈가 9월, 10월 되면서 딱 빠지고 통화 정책은 이제 또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도 저 정도까지 가지고 독일 10년짜리 국채가 마이너스 0.7까지도 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금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위험에 대한 요인들이 조금씩 그동안 뭐 글로벌 교역도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했던 그 테일 리스크들, 꼬리 위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연준도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다음 인하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어. 한은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면서 이제 정책의 효과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국고 10년짜리가 1.7%대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떨어졌던 거의 절반 이상을 돌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진정이 되느냐? 일단은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1.25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25bp 단위씩 움직이면 이게 채권 시장의 상식으로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좀 가까운 채권이 3년짜리 국채금리가 한 그 정도 기준금리 움직이는 거리 정도 주면 중립 수준 아니야? 그럼 대략 2.5에서 25bp 더해주면 1.5%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준을 넘어가 있고요. 10년은 또 거기서 한 30bp 더해줘서 또 적정한 거리를 찾거든요. 근데 또 그 거리 이상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는 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번 달에 인하했는데 이제 인하가 끝났으니 인상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기에는 내년도가 분명히 올해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훅칭 밥값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한 2% 중반은 성장을 해야지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밥값 정도는 하는데 내년에도 그건 못할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 네? 한국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주가는 근데 왜 올라? 주가는 아까도 20% 버퍼가 있다고 했잖아. 올해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을 프라이싱하고 1900도 깼잖아요.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거에 대한 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핑크빛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전반부에 우리 뭐 주 박사님을 비롯해서 거시 쪽에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듣다가 막 머리에 쥐가 났는데 후반에는 좀 심플하게 쉽게 풀어봅시다. 자, 지금 윤 파트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내리고 무슨 미국도 내리고 늘 뭐 그런다 하는데 최근에는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채권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금년 장사 헛장사했다 이런 소리도 나올 끼고 내가 봐서 대충 분위기 보니까 채권 운영하시는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 입에서 그 소리 나올 것 같아. 아, 전망하면 뭐하고 시황 보면 뭐하나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아침에 세운 계획을 오후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자, 또 하나. 미국은 자고 나면 사상 최고치 경신이요. 트럼프가 뻔뻔질해. 연준이 뻔뻔질해. 유동성도 나쁘지 않대. 그렇게 하는데 좋아요. 좋은데 집자고. 우리도 그러면 오늘 2100 넘어갔던 코스피가 왜 장 막판에 왜 허브적거리고 1160원 깨고 내려갈 것 같던 환율이 왜 막판에 또 후루룩 한 3, 4원 또 오르고 끝나냐 말이지. 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매번 숫자를 저는 얘기를 하니까. 네. 자, 우리나라의 ROE가 예.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몇 프로냐면 6%가 안 돼요. 우리나라 ROE가, 기업의 ROE가 6%가 안 됩니다. 자, 근데 미국 S&P ROE가 지금 몇 프로냐면은 거의 19%예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을 따지면 22%입니다. ROE가? 네. 자, 그러면 몇 배 차이입니까 이게? 4배 차이잖아요, 4배. 그러면 우리나라 PBR이 1배면 거기는 4배가 된다는 거죠. 네, 간단합니다, 계산은. 그래서 결국은 이 ROE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글로벌 평균 ROE가 지금 16%예요.
올해가. 우리나라는 6%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관심 있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게다가 배당까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진짜 상승률만 따지면 아르헨티나 다음입니까? 밑에서부터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저도 1900 깨질 때 뭐 2000 깨졌을 때는 계속 이건 팔면 안 된다. 네네 그렇게 환율이 하셨죠. 1200 뭐 20원 이렇게 갔는데 더 절하될 거라고 예상한 것도 이상하다.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우리나라가 뭐 2%가 깨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매력은 그럴 때는 있는데 문제는 PBR이 1배 미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ROE가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게 늘어나는 게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주식 오를 때는 쉽게 가십시다. 주식 오를 때는 채권은 떨어져요. 가격 기준으로. 네,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 예, 주가 오르고 그 채권 수익률로 나타내는 그 금리하고는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면 이거는 뭐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이쪽도 돈 많고 이쪽도 돈 많고 말고는 난 떠오르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그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애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실물이 안 받쳐줄 때 어쩔 수 없이 정책들이 끌고 가다 보면 네. 그렇게 뭐 모든 자산들이 뭐 심지어 부동산까지도요. 네.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에브리바디 해피한.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끊기면 에브리바디 또 울고 불행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 내년도에 통화 정책은 솔직히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어디 미국이든 우리든. 그리고 채권 시장은 이미 올해 좀 아래쪽에 대한 쏠림을 봤어요. 그 통화 정책 기대를 다 활용해서. 그래서 그 기대를 빼면서 저는 지금 채권 시장이 튀어 오르는 게 적정 가치 찾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딱 적정 가치를 찾는 구간이고 아래쪽에 대한 쏠림이 있었으니 그거에 대한 민감하게 또 위쪽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고 주식은 그에 비해서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분명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핑크는 아니어도 그래도 올해처럼 이렇게 깜깜하지는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그레이죠. 뭐 가수 중에 그레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수도 있는데 약간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그래서 아까 평균 회귀 개념도 얘기 드린 거고요. 분명히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ROE 수준도 얘기했고 절대 이익 수준도 그렇고 뭐 제일 주도를 할 수 있는 주도주들도 지금 충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좀 주저앉았었고 전 세계 퍼포먼스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년도도 그러면 그만큼 또 나쁠 거냐. 올해는 분명히 교육 위축에 제일 피해를 본 나라였어요, 한국이. 근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베이스만 생각해도 베이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올해 나쁜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평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밥값 얘기도 했지만 내년에도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밥값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 하지만 기업들은 조금 올해보다는 나아진 환경에서 투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뭐 오케이.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채권 시장에 그래서 먹었으니까 먼저 살시려한 거고요. 주식은 그럼 항상 경기 저점에 금리 저점이 주식 저점보다 먼저 잡힙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월 5일 날 트럼프가 무역 전쟁 이슈 딱 터트리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채권 샀어요. 네. 예. 왜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그때 2.6%인가 그랬거든요. 네, 2.5%예요. 예, 2.5%. 어디 우리나라 10년? 아니요, 미국 10년. 미국. 예. 2% 중반이었어요. 저는 한국은 잘 안 하니까. 네, 어쩔 수 네, 제가 운영하는 다 해외 쪽이니까. 네. 예, 한국 비중은 2%, 뭐 10%도 안 되는데. 오케이.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는 2%까지는 봤는데, 예, 금리를. 아니 5월달에 2.6%였어요. 네, 미국 2.5, 2.6이었습니다. 예.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었구나. 예. 5개월 전입니다. 그게 바로 2%까지 갔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1.45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너무 오바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2%대인데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잠재 성장률 계산해도 1.5에서 2% 나오는데 그걸 다 깨고 내려간 거니까. 오케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 박사님께 이걸 또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어제 시장이 재밌었던 거는 뭐 큰 폭의 다이나믹한 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성명서에 소위 말해서 우리 적절히 행동하게 하는 문구 없어지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뭐 국채 수익률도 좀 뜨더라고. 네. 뭐 그렇게 하다가 파월 의장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는 대충 다 됐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은 뭐 야 언제 인플레가 살아나겠니? 이 순간에 그냥 또
다우가 한 100몇 포인트 오르고 달러가 훅 꺾이던데 지금 달러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달러를 만약에 이 논리는 맞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로 그렇게 중국을 압박했을 때 달러까지 약해지면은 그거는 그냥 미국 소비자들한테 직격탄이니까 은근히 달러가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로 어느 정도 관세 효과를 희석하고 그래 왔는데 환율 효과를 누렸는데 이제 뭐 글쎄요 말인즉슨 둘이 이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조금씩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약해져야 지금 주식도 간다, 채권도 간다가 지금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달러 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도 그렇지 않았나요? 올해 초에도.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미중 무역 협상 얘기만 이제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연초에는 이제 곧 풀리겠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그때 한참 그 90일 휴전 기간 중이었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확 이제 분위기 바뀌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사실 경제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도 사실 적될 게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럼 도대체 왜 하느냐라는 거죠. 왜 할까요? 그 요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갑자기 혜성처럼 떠오는 그 앤드류 양이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다 트럼프 대통령 선동이라고. 일자리 없어지는 게 무슨 뭐 이민자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나 저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결국 장벽 2개 세운 게 멕시코 장벽 세웠고 관세 장벽 세웠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가 지금 대통령이 있다는 사람 입에서는 그것도 누가 써준 거 읽는 게 아니고 본인이 딱 정리되어 있는 그게 있던데. 네,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G2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결국 누가 어느 포지션을 잡느냐의 문제인 거고 전략적으로 무역 분쟁을 선택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확실히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줄어들었어요. 흑자 규모가. 그러면은 이걸로 만족하고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항상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거였어요. 아직 절반까지는 못 줄였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 카드를 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놓으면 조금 정치적으로 좀 입장이 뭐랄까 좀 얼굴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 여부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 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게 뭐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내내 지금 테일 리스크 이야기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환율 측면 얘기를 좀 해보죠. 환율 측면 얘기를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나타나는 움직임은 사실 이제 원화 강세, 그다음에 위안화 강세, 뭐 이거 어차피 커플로 움직이는 거니까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갔었고 달러도 조금 약세로 떨어지니까 원화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죠. 7.15에서 7.03까지 떨어진 위안화라는 게 더 떨어질까? 그러면은 7 언더로 다시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처리가 되려면은 관세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중국 입장에서 스탠스를 바꿔야 될 이유도 사실 별로 없는 거고요. 이게 연초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환율 얘기를 할 때 올해 위안화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결국 그 스탠스의 변화라는 거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위안화 강세, 조금 더 악화되면 위안화 약세. 계속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세 부분이랑 그거를 트레이드 오프 시켜줄 수 있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프라이싱을 만들어줘야만 하는 중국의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유상무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환율 관련해서. 뭐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전략을 짠 거는 98, 99는 좀 너무 셌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래서 뭐 한 95 밑으로까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제를 두고 전략을 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미국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원화로 달러를 바꾸고 투자를 하면 그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미국 주식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환율 갖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또 미중 무역 전쟁을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두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두 국가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지 않고 해외 쪽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지금 오히려 긴축,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돈을 풀고 있고 얘네들이 재정을 풀고 있어요. 미국을 놓고 보시면은 재정 적자가 26% 증가했거든요. 뭐 네. 재정 적자 폭 자체도 뭐 GDP의 4.6%까지 올해 증가를 하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지금 돈 풀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경쟁력을 막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처지고 있고 사실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일본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주식시장이 올해 어디가 제일 좋냐?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 다 해먹고 있는 그런 경우에 거의 실질적으로 보시면 사이즈로 따지면. 네, 그래서 환율, 네, 달러 약세, 예하지만 시장이 상승한다. 달러가 그냥 보합 수준만 유지돼도 저는 글로벌 증시가 올라간다. 현 레벨에서. 네, 네.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지금 G1, G2를 빼고는 제대로 투자할 때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리츠에서도 내년 전망 나왔죠 벌써? 네, 저희 좀 일찍 냈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쓰셨어요? 네, 저희 이코니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레벨 감안하고 114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달러 인덱스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중국 위안화가 포치를 다시 복원하고 아래로 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달러의 절반을 설명하는 유럽이 정신을 차리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이 정신을 차리느냐? 네, 그러니까 독일이 올해 원래는 한 1% 후반대 그로스를 얘기하다가 지금 0% 중반, 0.5 뭐 이 정도 그로스를 얘기하고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내년도에 이제 자기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과세가 되기 시작하면 자동차 업체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할 유로화가 얼마나 의미 있게 반등하겠어에 대한 부분이 딱 하나의 걸림돌이긴 한데 최근에 아까 얘기 드렸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처져왔던 부분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유독 또 약세를 먼저 나타냈었죠. 네. 1200원도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거에 복원 과정 똑같죠 금리랑.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일 재밌는 특징이 우리나라 국채 10년하고 환율을 그려놓고 보면 완벽하게 역상관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뒤집어놓고 그리면 똑같이 움직여요. 그 말인즉 금리가 그렇게 다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만큼의 우리나라의 내년이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펀더멘탈 기대를 외환시장도 그대로 반영해서 원화가 절상되는 쪽으로 갔는데 그 원화 절상은 역시나 적정가치 찾기. 그동안 약했던 부분에 대한 복원. 그래서 달러가 유독 약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좀 빨리 치고 나갔다라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주식이 처지고 있다는 거. 코스피도 분명히 2100까지 회복한 것만 해도 올해 2100을 바로 회복한다고 못 보는 시각도 많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좀 고무적이긴 한데 주변 그러니까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이 정도 했는데 금융시장에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주식이 좀 처져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내년도에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은 뭐 주가도 지금 분위기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 폭이 마이너스 1.8%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뭐 좀 그게 지연되니 뭐 결국 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 당연히 통화는 절하가 되는 게 맞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분명히 그로스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안 좋은 분위기에서 들어간 거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뭐 그리고 이게 본 예산은 야당도 사실은 자기네 지역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추경처럼 그렇게 첨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예산처럼. 뭐 그것도 연말까지 소요가 좀 있을 거라고 많이들 보시지만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더 인하를 한다면 관점이 올해는 진짜 알아 누워 있었을 때 본격적으로 좀 치료를 위한 목적의 주사였다고 보면 내년에는 회복기에 미국이 요번에 금리 인하 해준 분위기처럼 영양제 한 대 맞는 게 어때라는 정도의 인하가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인하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대단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리세션이라든지 뭐 역사상 뭐 지금 최저 기준금리 수준에 이제 또 와 있고 뭐 한국은행은 0%대 금리를 갈 수 있니 만약 이 논란 속에 있긴 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번보다 더 마지막 인하라는 심리를 줄 것 같고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조금 더 금융시장에 올해 금리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진짜 몸이 안 좋았거든요.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실적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미국은 나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나빠요. 네. 맞죠? 아니 뭐 잘은 몰라도 그냥 조감만 이렇게 뒤져도 이렇게 그래픽만 봐도 전년비 뭐 숫자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결론은 YOY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마무지하게 빠졌죠. 40% 빠졌죠. 예, 뭐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뭐 거의 뭐 마이너스 20 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연초에는 너무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봤고 네. 2, 4분기 지나고 나서 다 너무 베어리시하게 봤기 때문에 예, Q1Q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아, 그건 또 하기야. 뭐 시장은 또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OY가 아닌 Q1Q로 보면 아 이제 바닥 다지는구나 이런 얘기랑 삼성전자가 YOY는 57% 마이너스입니다. 3Q가. 근데 Q1Q로 플러스 17%거든요. 아니 금융위기 이후 감익 사이클이 이번이 제일 길었대요. 그러니까 NR들이 너무 연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기대를 좀 갖고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이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 끌고 왔다가 네. 감익을 3분기 이상 끌고 온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베이스예요. 지금 베이스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 금리도 튀어오르고 환율도 급락하고 그 베이스들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어닝도 그 부분을 감안될 겁니다. 우리 주 박사님은 GDP 자료 나오면은 그 해부하시는 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비 뭐 1%면 뭐 우짜다 이게 1%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중국도 한번 까주셨으면 싶은데 이번 3분기 납득이 되셨나요? 중국 쪽은 뭐 일단 중국 쪽 숫자는 안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기저 숫자들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요. 특히나 GDP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다가 그 국가의 체제가 어떤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맞춰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어떤 그냥 추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추이 정도로? 네. 네네. 그냥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안 믿는 건 저도 안 믿습니다만. 그럼 우리 이번에 한은에서 발표했던 우리 3분기 거는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아, 예, 뭐 적당히 봤는데 그냥 그냥 좀 많이 솔직해졌다 정도? 그러니까 2분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순수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비 투자 쪽이 이렇게 고평가가 돼도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다 까놓고 얘기하고 2%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뭐 거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그 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동의하는 게 기저효과 생각하면은 내년은 확실히 좋을 거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게 다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사이클이 변화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YOY로 봤을 때 QOQ로 봤을 때 다르다. 사실 이게 사이클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YOY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뭐 MOM으로 본다라든가 QOQ로 본다라든가 했을 때 경제 지표들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높았던 심리 지표들이 많이 빠지고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어느 점을 저점으로 해서 개선될 것이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심리 지표들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반기 중에는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어떻게 좀 컨센서스가 모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제가 한국 투자 전략 옛날에 짤 때는 경제 성장률 YOY 숫자가 올라가는 추세로 변하면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그 분기에 거의 70% 이상이었다라는 백테스팅을 한 적이 있어서 뭐 어쨌든 YOY가 바닥을 다졌으니까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 재고 사이클은 교육 때문에 많이 좀 딜레이가 된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에는 바닥을 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유럽, 일본과 함께 지연이 됐는데 최근에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 좀 줄고 미국이 재고 조정이 지금 꽤 빨리 되고 있어요. 미국이 재고 조정을 하는 과정이 거쳐지다 보면 내년 상반기에 OECD 선행지수가 전체적으로 1분기 정도 끝날 때쯤이면 턴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턴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좋은 건 아니죠. 올라가는 기울기도 또 점검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최근의 컨센서스는 글로벌리하게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그것들이 채권 시장에는 이제 우리 과했다. 그 정도를 준 거고 그다음에 위험 선호들은 그래도 유동성 기대 없이도 우리가 조금 더 체력을 회복한 체력만 가지고도 갈 수 있지 않아라고 위험 선호들은 조금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 분의 의견을 다 듣기는 그렇고 그냥 각각 질문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에이펙 지금 칠레에 못 가게 됐어요. 네. 뭐 의장국 저거가 못 하겠다고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거의 그 에이펙 정상회담 자체가 이번에는 캔슬될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어떻게 저 두 양반 페이즈 1 딜 서명식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페이즈 1은 어차피 해야 될 거라서 할 거고요. 어차피 할 거다. 근데 무역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닐 테고. 페이즈 1의 딜은 요약하자면 우리는 콩 좀 사주고 네. 너는 우리한테 네. 뭐 해주는 거죠? 미국은 뭐 해주는 거죠? 아 관세 조금 유보해 주는 거. 이제 관세 더 이상 안 올리는. 더 안 올리는 거. 정말 더 올리면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뭐 뻔하고 인플레이션 크게 치고 올라갈 거고 그래서 어차피 안 할 건데 그걸 써먹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국은 뭐 다 고맙게도 민주당이 워낙 엔타이 캐피탈리즘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그렇기 때문에 될 거고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완전 다른 그림이 나올 얘기죠. 오케이. 탄핵 정국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까요? 미국 탄핵 정국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는 좀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탄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탄핵이라는 게 사실 글쎄. 큰 시효는 없죠. 이제 서로 간의 정치 싸움이 돼버렸고 사실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거는 서로가 피를 본다라는 점이죠. 사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1위 주자한테 강력하게 한 방 맞은 셈이 돼버렸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올 정도까지 사실 영향을 받는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특히나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라는 네. 점을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이슈를 어떻게든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탄핵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탄핵도 그렇고 미중 페이즈 1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동성 이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지만 다 악화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기가 저는 미국 경기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거다라는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세션을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이제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파트 장님께는 우리 이제 브렉시트 신경 안 써도 되죠, 한국 사람들. 뭐 내년 1월까지 또 밀어놓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이 영국 그 좀 양보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만 해도 뭐 큰 틀의 합의점은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역시나 그 게임도 치킨 게임에서 서로가 위너가 없을 싸움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일랜드 국경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또 쉽게 내부 얘기를 했고 12월 달에 조기 총선에서 만약에 보리스 존슨이 그대로 그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하면 북아일랜드의 그 하드보더 네. 안 한다고? 그냥 예, 그 지금 영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 쪽 실질법적으로는 유럽 쪽 이걸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분명히 이제 남은 좀 잔잔한 이슈들은 이벤트들은 있지만 큰 줄기는 그래도 좀 잡힌 게 아니냐. 그래서 파운드 하락, 영국 금리도 최근에 많이 회복했죠. 내일 가고도 보리스 존슨 총리 살아 있으면은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야. 그 양반 몇 번이나 그랬거든. 맞아요. 노딜이 됐건 뭐가 됐건 나는 무조건 10월 30일 날 브렉시트 한다. 안 하면 나 죽어버린다. 야,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정치인만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툰 하나를 봤는데요. 2129년 아직도 브렉시트 합의에 뭐 이거 뭐 그거 뭐 카툰 하나가 되게 그 뭐지 아직도 매년 열리는 브뤼셀에서 영국 총리가 와서 사인을 하느냐 마느냐. 2129년. 100년 뒤에. 그런 뭐 만평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한 1분 정도 오늘 이렇게 방송 나오시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드리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또 못 끄집어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상무님부터 해서 11월 뭐 시장 전략도 좋고 연말 장세에 대한 전망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말까지는 2,200, 내년에 2,4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면 2,500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전 고점이 2,600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는 한국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 뭐 아니면 중국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 근데 어쨌든 세금 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금 안 내거든요. 사실 30% 수익 해외에서 나고 우리나라에서 20% 나도 차이 별로 없어요. 별 차이 없다.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을 가면서까지 해외 주식을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신규 자금 투자할 게 있으면 한국보다는 해외가 낫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 박사님. 뭐 전체적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이 유동성 이슈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깊은 함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레인지를 갖고 가는 타겟 레이트 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어퍼 사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줄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들 나누시는 거 보면서 제 입장에서 좀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 쪽이 괜찮다라는 쪽의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사실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특히나 IB들, 그러니까 커머셜 뱅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큐리티들을 많이 쌓아놓은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예, 윤파 대장님. 연결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너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채권을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는 약간 너 핑크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모든 과정이 약간 지금은 일종의 올해 그 변동성 확대와 쏠림과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좀 이례적인 가격들 특히나 금리라든지 외환시장에서 보여줬던 현상들은 조금 복원화되는 거고요. 아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이거 끝났으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최근에 그렇게 반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우리 이제 좀 뭔가 살만해졌으니 작년에 연준이 가져갔던 스탠스처럼 또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또 긴축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지금 낮은 물가에 대한 미스테리도 여전하고요. 단기 유동성 쪽에서 안정도 가져가야 되고요. 좀 채권 시장이 올해는 좀 탐욕이 컸습니다. 아까 그 본부장도 얘기하셨지만 미국 10년이 과연 그 기준금리 1% 언더 심지어 그린스펀드 미국 금리 마이너스 얘기를 했어요. 전 연임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 갈 수 있는 것도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미국 10년 금리 막 50bp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도
이런 그 범피 로드들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리세션이 아닌 상황 내에서 기회들은 많이 찾지만 금리는 거기서 하는 역할은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깔아주는 역할. 그냥 금융시장의 그 쿠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면서 여기서 목 빳빳해지게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막 목침 세워놓듯이 금리가 그렇게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쿠션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험사나 이런 데 가면 뭐 금리 인상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지금 채권 사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런 쪽에서 채권의 역할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2%는 수익 내잖아요. 네, 뭐 올해 일본이 천황 그 최직위 특별 상품으로 나온 특판 예금 금리가 뭐 일본 시점에서 0.3% 초고금리 상품이 일본에서 0.3%. 그래. 초고금리 인정. 초고금리.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최근에 뭐 1% 넘게 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서너 명의 뷰가 다 일치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오를 일만 남았지 않을까요? 한다면은 내일 시장은 서지 않습니다. 왜? 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시장입니다. 이게 시장이고 또 당장 우리로 치면은 200일선 저항 코스피 같은 거 뭐 얼마든지 이동평균선의 그 기준이야 설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200일선 이렇게 꺼놓으면은 우리 환율도 코스피도 왜 지금 현 레벨에서 이렇게 진통이 심한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11월 접어들어서 언제 그러냐 듯이 또 이렇게 한 5% 10% 조정을 받아도 그게 또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받고 또 가도 되는 거고 그냥 계속 가다가 뚝 부러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은 지나친 비관, 지나친 낙관 그러다 보면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후에 말씀하신 수렴하는, 회귀하는 뭐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깁니다만 너무 이 양단에서 흥분하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그때는 조금 데미지가 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의견 또 우리 주 박사님의 의견 약간 또 달랐던 뭐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이 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토론으로 이렇게 한번 FMC 이후 장세를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막 좋으네. 아니, 막 새벽 끝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움직여 오니까 넘어가지도 않아.